1298년 7월 22일 스코틀랜드의 폴커크, 스코틀랜드 반란군과 대치 중인 에드워드 1세의 잉글랜드 군대는 직전에 있었던 스털링의 근접전에서 패했던 터라 전술을 바꾸는데요. 적과 붙지 않고 적 활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서정화를 투입한 것이었죠. 이게 폴커크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장궁, 즉 롱보우였습니다. 당시 롱보우는 그야말로 전장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 롱보우가 현대전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바로 AH-64D 롱보우입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서 헬기의 전술적 가치를 확인한 미 육군은 예산을 놓고 경쟁하던 미 공군의 집요한 견제를 제치고 1963년 헬기 공중강습사단을 창설합니다. 그렇게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공중강습 헬기로 활약한 기종은 벨 UH-1 휴이였습니다. 문제는 이 헬기가 적 공격에 취약했다는 점이죠. 급한 대로 기체 양쪽에 기관총과 로켓을 장착하는데요. 이를 건쉽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름 효과가 있었지만 당연히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수송 헬기다 보니 피탄 면적이 넓고 기동성이 떨어졌으며 특히 방어력이 부족해서 격추되기가 일쑤였죠. 게다가 성능 대비 중량 증가로 인한 기체 수명 감소와 잦은 정비로 가동률도 낮았고요. 마침내 육군은 1950년대부터 꿈꿨던 공격 헬기 개발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선정된 기체가 록히드의 AH-56 샤이엔입니다. 하지만 샤이엔은 기술 난이도가 높아 개발 일정이 순조롭지 못했고요. 또 그 결과물도 장담할 수 없었으며 결정적으로 고공 고속기동 개념도 당시 실전과는 맞지 않았죠. 한시가 급한 베트남의 전선에서 이런 샤이엔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육군은 당초 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했던 UH-1 기반의 벨 209 모델을 소환해 아쉬운 대로 공격 헬기를 만드는데요. 이게 한동안 공격 헬기의 대표주자가 된 AH-1 코브라입니다. 이후 진화를 거듭한 코브라는 토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는 AH-1Q를 거쳐 엔진 출력을 강화한 AH-1S로 개량되면서 막중한 대전차 임무를 맡고 서유럽에도 배치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장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소련의 대규모 기갑 전력을 막을 코브라의 공격력은 물론 또 생존성도 장담할 수 없었죠. 이젠 새로운 공격 헬기가 등장할 때가 된 것이었죠. 1972년 미 육군은 본격적인 공격 헬기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구사항은 기존 AH-1 이상의 성능과 기동성, 화력은 물론 지형을 이용한 초저공 비행이었습니다. 특히 주야간, 악천 후 작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5개 업체가 뛰어든 이 사업에서 벨과 휴즈 두 개사가 최종 경합에서 맞붙습니다. 1976년 벨은 YH-63을 제작하고 휴즈는 YH-64를 제작해 평가에 들어갑니다. YH-63은 2엽 로터를 채택하는 등 기존 기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YH-64는 내구성과 소음이 적은 4엽 메인 로터와 특히 안정성이 높은 전방 랜딩기어를 채택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YH-64가 승리하게 됩니다. 1983년 9월 휴즈는 마침내 제1호기 제작 축하식을 열고 작전 능력을 지닌 첫 AH-64를 육군에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초기 버전이 A형입니다. 엔진은 1690마력짜리 GE의 T700 엔진을 2기 장착해 당시로선 높고 안정된 출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장은 급탄 방식 개선으로 신뢰성이 높아진 30mm 체인건과 70mm 하이드라 무유도 로켓 시스템, 그리고 유선 유도 방식의 토우 미사일을 대체하는 레이저 무선 유도 방식의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파치 역시는 표적 획득 및 조준, 야간 관측 센서인데요. 조종사 시야와도 일체화된 이 시스템 덕분에 야간 악천후에서도 3km까지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장갑도 강화돼서 12.7mm 중기관총과 23mm 기관포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파치의 첫 실전 투입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죠. 이 저스트 코즈 작전에서 야시 장비와 사격 통제 장치의 실전 검증을 하는 성과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한 데뷔 무대는 역시 1991년 걸프전입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초기 이라크 영내로 야간에 침투해
이라크군의 레이더와 방공부대를 먼저 제거하고 이후 기갑부대를 단번에 파괴함으로써 전쟁 초반부터 승기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이때 공격 헬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실히 각인합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점도 노출되는데요. 주로 야간에 작전을 하는 아파치는 1세대 열상장비 해상도의 한계로 3km 바깥의 물체 식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군 오폭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다행히 당시 신형 버전의 개발 프로그램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전 교훈과 이후 이루어진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아파치는 B형, C형으로 개발이 이어집니다. 기존 대비 2.5배 이상의 탐지 효율을 갖는 2세대 열상 장비는 이런 과정을 거쳐 훗날 등장하죠. 특히 B형은 초저공 비행 시 취약점을 집중 개량했는데요. GPS, 항전 장비, 적외선 제압 시스템, 와이어 커터 등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대공 능력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B형, C형은 냉전 종식 등의 영향으로 시제기조차 못 만들어보고 그만 드롭되고 맙니다. 미 육군은 B형과 C형에 적용됐던 기술과 업그레이드를 결합해 1992년 아파치의 결정판 H-64D를 개발합니다. D형에는 AN/APG-78이라는 엄청난 레이더를 장착했는데요. 이 롱보우 레이더는 우선 탐지거리가 30km가 넘고 360도 탐지가 가능하며 12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해 그중 중요한 30개를 고른 후 우선순위 16개 타격 목표물 정보를 조종사에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장거리 탐색 및 타격 능력이 추가됨으로써 중세 전쟁에서의 롱보우 위상을 이어받게 됩니다. 기존 A형과 D형의 가장 큰 외관의 차이는 바로 이 롱보우 레이더인데요. 이로 인해 A형의 특징이었던 메인 로터 허브의 안테나처럼 생긴 공기 데이터 센서는 양쪽 엔진 나셀에 대기 속도 및 방향 센서로 바뀌어 장착되었습니다. 아파치의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 중 하나는 아마도 엔진 공기입구 앞에 이 이어버드 같이 생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은 엔진 노즈 기어박스라는 것으로 엔진 동력을 메인 로터 기어박스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독 아파치에서 보이는 이유는 아파치만의 독특한 엔진 위치 때문이죠. 한쪽 눈은 허드로 다른 쪽 눈은 맨눈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아파치의 독창적인 아이헤즈 시스템은 적응에 훈련이 필요해서 조종사들의 애를 먹였는데요. 이건 영화에서도 인상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주인공 니콜라스 케이지가 한쪽 눈에 잔망경을 달고 찝차를 운전하며 이 아이헤즈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훈련 모습이 나오죠. 아파치는 대부분의 헬기와 달리 테일 로터가 십자가 아닌 가위 모양인데요. 보통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란 말이 많지만 실은 두 세트의 블레이드가 플랩과 페더링을 할 수 있게 하는 델타 엔진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급기동 시 발생하는 큰 하중과 진동 문제를 잡아내고 조정성을 개선할 수 있죠. 총열이 3개인 코브라의 20mm 기관포와 달리 아파치는 총열이 하나인 30mm 체인건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체인 급탄 방식으로 불발탄 처리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탄막보다는 한 발 한 발의 위력으로 지역 제압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파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동체 양옆 폰툰처럼 생긴 부분은 속칭 블랙박스라 불리는 전방 항전 장비 베이로 다른 공격 헬기에서는 보기 힘든데요. 그만큼 아파치의 첨단 항전 장비가 보다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조종사들이 타고 내리는 동체 오른쪽 베이와 그렇지 않은 왼쪽 베이의 모양이 다르다는 점이죠. 또 이 오른쪽 베이는 적진의 아군을 구출할 때도 점프 시트로서 요긴하게 쓰입니다.